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개강이 다시 추가 연기되면서 4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는 좀 상당히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소방심리학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재의 440쪽 내용입니다. 그 440쪽부터의 내용은 조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조직의 변화는 워낙 폭이 넓은 분야입니다. 그것이 소방 조직의 변화일 수도 있고, 경찰 조직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일반 조직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굳이 소방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조직의 변화, 그리고 조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440쪽에 있는 이야기는 잠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잠행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변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단계이지만 잠행,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막상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가 잠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단계에서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게 되면 가속이라는 단계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가속이라는 것은 변화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속 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인 변화, 즉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조직의 변화 또는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7쪽과 448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아마 소제목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제목이 해빙이라는 거예요. 해빙. 자, 해빙이라는 것은 얼음이 녹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해빙이라는 것은 조직의 변화를 조직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이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즉 원래 있었던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을 좀 더 바꾸고자 이제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빙 단계에서 변화 단계로 거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 자신이 바뀌든지 아니면 조직이 바뀌든지 또는 나 스스로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개혁하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정 수준 진행되게 되면 재결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얼어붙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변화된 그 모습이나 그 상태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마치 얼음이 얼어서 기존의 A라는 모양의 얼음이 녹아서 물로 변한 다음에 그 물로 변한 것이 다시 B라는 모형으로 새로운 모형을 바뀌게 될 때 그것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해빙, 변화, 재결빙, 그리고 440쪽에 말씀드렸던 잠행, 가속, 변화는 사실 단계가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단계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변화, 그리고 개인의 변화에서 항상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454쪽의 표를 보시면 조직 변화, 그리고 개인이 나 자신을 바꾸고 싶을 때도 저항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항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의 심리라든가 조직의 어떤 변화에서 저항은 반드시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 책에서 언급된, 특히 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이죠. 자, 교육은 얘기할 게 더 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장기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교육입니다. 자, 그리고 뭐 참여. 자, 어떤 사람은 참여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참여를 안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은 참여의 폭을 넓게, 그리고 기회를 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하는 사람들 또는 변화를 하는 팀, 변화를 하는 부서에 지원해주는 방식도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협상은 이제 저항을 하는 측과
저항을 하는 측과 변화를 하고 싶은 측이 서로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는 게 바로 협상입니다. 그리고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작은 어떤 법률을 바꾸거나 그 회사의 규정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바꾸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여기서 말하는 조작도 상당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압이죠. 이게 어쩌면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조건 안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또는 안 하면 안 돼라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강압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의무 적용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공공 영역에서는 더 많이 쓰일 수 있죠. 자, 몇 월 며칠부터 어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강압적인 그 조직 변화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가지 교육, 참여, 지원, 협상, 조작, 강압은 모두 조직 변화의 저항에 대한 극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0쪽인데요. 460쪽에 감수성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감수성 훈련이 사실 그 심리 상담 영역에서는 이 감수성을 훈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 바탕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감수성 훈련을 뭐 제가 아는 수준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감수성 훈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와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관찰하고, 그러한 태도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 또는 성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역할극,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타인에게서 나타나는 내 모습을 인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 뭐 아빠와 아들 간의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본다든가, 직장의 상사와 부하직원의 역할을 바꿔서 연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본, 자, 시나리오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나리오대로 뭐 지금 제가 여러분은 나름대로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강의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강의자를 보고 읽으면서 상대방의 뭐 어떤 그 반응을 관찰한다든가,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보고 그대로 행동해 보게 되면, 자, 내 모습을 상대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되겠다, 좀 생각보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은 타인이 내 모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내 모습을 객관화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듣기도 하고 코칭을 받기도 하고 컨설팅을 듣기도 하는데, 또는 카운슬링을 받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감수성 훈련, 직접 역할 연기를 하면서 과연 내 모습이 타인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요. 상당히 정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역할을 잘 배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일단 비용, 그리고 노력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정화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는 감정 노동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특히 전화로 응대하시는 분들이 많죠. 콜센터 직원분들이 이러한 감정 노동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폭언과 성희롱 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매우 상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감수성 훈련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제가 출석부를 보니까 뭐 소방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찰, 그리고 공학, 그리고 레저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직업을 하시든 간에 이 조직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변화,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은 내가 못하면 누군가 잘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되고 의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은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해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 어떤 수준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무래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소방에 관련된 어떤 직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감정, 소방 또는 위기 관리를 하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미리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들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직의 개혁,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의 어떤 변화,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감성 훈련의 아주 짧은 이야기들, 특히 마지막으로는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끔 이제 언론에 나타나는 보도 보면 소방관, 그러니까 어떤 응급 구조를 하러 온 소방관에 대한 폭언과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법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한 좀 극히 특수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소방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그리고 왜 저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걸 미리 어느 정도라도 알고 일을 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일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감정 노동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방심리학을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배우는 상당히 많은 것들 중에 의외로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신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강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이 강의는 어차피 교과서를 보고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누워서 들어도 되고요. 이불 속에서 그냥 조용히 주무시다가 들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